막 간이 쓰게 내줄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 지도 쓴 줄 알아. 그다음에 아예 내가 숨어버립니다. 그건 절대 못 받는 거야. 다들 멀리 가려고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안녕하세요, 삼남인조입니다. 오늘은 이정준 변호사님 모시고 함께하는 왓들 5편이죠 벌써. 이 대주제를 쩐의 전쟁으로 잡아봤는데요. 돈과 관련된 이야기 드릴 거고, 쩐의 전쟁 첫 편, 떼먹힌 돈 돌려받는 법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가 사기 1위 국가 아니겠습니까? 또 뭐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1위 하는 게 있는데 또 불명예스럽게도 사기 1위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게 아마 금전 사기일 거예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준 변호사님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돈 떼먹는 사람들이 빌릴 때는 막 간이 쓸게 내줄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 지도 쓴 줄 알아. 내가 언제 준다고 했는데 하면서 막 오히려 역정 내는데, 그치.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오늘 제가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법적으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용증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용증 별거 없어요. 누가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를 빌렸고, 뭐 이자는 얼마고, 그리고 언제 갚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적은 일종의 문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언제까지 안 갚으면 강제집행하겠다라는 의사를 넣어서 공증을 받아두면 정말 확실합니다. 가불이 바뀌는 걸 방지하는. 그렇죠. 언제든 너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집행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명확히 해두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차용증이라는 게 친한 사이는 이렇게 빌리다 보니까 쓰기가 좀 그치. 뭐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차용증까지 쓰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안 갚는 사람 많이 없죠. 뻔뻔한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친구야 하면서 차용증도 안 쓰고 그러다 나중에 안 갚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돈 갚으라는 의사를 계속 전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가 너한테 얼마 빌렸고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의사를 계속 표명을 한다면 빌린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하거나 전화통화를 녹음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소송하기가 쉬워지겠죠. 아예 맘먹고서는 떼먹으려는 사람들은 말을 해도 예를 들면 야 뭐 언제 입금돼? 이렇게 물어봐도 야 이거 씹는다던가 말 돌린다던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가 그때 나 준 거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또 두 번째 방법은 직접 빌린 사실을 인정 안 할 경우에 처음 아예 돈을 빌려줄 때 우리 뭐 친구 사이지만 그냥 이자 쪽으로 네가 밥 사준다 생각하고 5만원, 10만원 이렇게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 안 빌린 사람이 이자를 왜 정기적으로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을 했다면 소액이라도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파렴치한들의 특징이죠. 차용증도 쓰기 싫다. 이자도 안 주겠다. 이제 입금된 후에 완전히 이제 입 싹 닦았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결국 뭐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죠. 가장 간단한 것으로 지급 명령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차용증 이런 것들을 안 썼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명확한 증거와 함께 얼마를 나한테 지급하라 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제도의 단점은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면은 명령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의제기라는 게 나는 그런 적 없다 뭐 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거죠? 나온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저희가 뭐 맨날 소송 얘기하는데 당장 저한테 돈 빌려가신 분들이 좀 있어야, 물론 나중에 받을 거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뭐 나쁜 말로 튀었다 했을 때 저한테 소송 걸어라 하면 제가 직접 하라고 하면 전혀 감이 없거든요. 우선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요즘 인터넷에 여러 정보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전자소송 사이트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소송 사이트 가셔서 공인인증서 등록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보니까 변호사님 사무실에 네. 이렇게 맞아. 너 무슨 뭐 호구와트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서류들을 다 내야 되는 다 내야 되는 거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송 중에서도 난이도가 있고 그런 소송들이 있지만 돈 떼어먹힌 그런 사건들은 비교적 간단한 소송이라서 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그냥 회원가입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장 쓰는 데에는 뭐 상대방 즉 피고, 나, 원고 인적사항을 적는 란이 있고요. 그리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구 취지와 어렵다. 청구 원인. 자, 지금부터 약간 어려워지죠. 네. 청구 취지라는 것은 판결로부터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 즉 얼마 갚아라, 이자 얼마 갚아라 라는 것이고요. 청구 원인은 그것에 대한 스토리죠. 뭐 언제 어떻게 빌렸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근데 내가 독촉을 했는데 뭐 갚질 않고 쫙쫙쫙쫙 나오는 게 청구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비교적 청구 원인은 이야기하듯이 써 내려가도 되는데 청구 취지는 좀 명확하게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받는 소송에서는 제일 먼저 들어간 청구 취지가 피고는 원고에게 뭐 100만 원 빌렸다 100만 원 및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 몇 프로의 이자를 지급하라 라는 것이 청구 취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소송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거 뭐 가집행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적어주시면 청구 취지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보통 항상 법을 보면은 공소시효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같이 이런 것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형사사건에서 어느 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지나면 공소를 제기 못하는 것처럼 민사에서도 채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소멸시효 제도라고 해요. 일반인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대부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은 아무리 내가 차용증을 썼든 얼마를 빌려줬든 소송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년이라는 게 언제부터 10년이에요? 갚기로 한 날? 아니면 빌려준 날? 대부분은 언제 갚아라 이렇게 하고 안 하잖아요.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으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대왕이한테 2020년 뭐 1월 1일 날 10억을 빌렸습니다. 제가 2030년까지 네. 어딘가에서 이제 자연인으로 살까? 하면서 싹 타고 네네. 2030년 1월 2일 날 대형이 앞에 딱 모습을 나타내면서 잘 지냈어? 라고 하면 제가 이제 10억은 이제 내 돈이 되는 건가요? 소멸시효 제도가 이런 점을 피하기 위해서 중단이라는 거를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2020년에 그랬는데 어떻게 갑자기 연락이 됐어요. 자연 속에서 핸드폰이 터져서 대왕아 내가 돈 빌린 거 알고 있다 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든지 아니면 이자를 적어도 1, 2년 동안 줬다든지 할 경우에는 마지막 이자일 또는 마지막으로 인정한 날로부터 다시 10년이 진행이 돼요. 이게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필리핀으로 튀고 막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 이빠이 땡겨서 뭐 여기저기서 빌려. 그다음에 아예 내가 숨어버리면 그건 절대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솔루션에는 어렵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소송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법원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소송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송 시작이라는 건 뭐 소 제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려면 소장이 상대방한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필리핀으로 가버렸어. 그럼 주소를 모른다는 거죠. 네, 그럼 그죠? 이제 법원에다가 일단 뭐 주소 불명으로 해서 소 제기를 하면은 법원에서 그 사람의 주소를 찾아볼 수 있게끔 명령이 나와요. 그럼 최후 주소지가 나오겠죠. 그쪽으로 계속 이제 송달을 해보는 거죠.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하면 공지송달이라고 해서 이 사람 소재가 파악이 안 되니 송달을 공중에 띄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공지송달의 경우에는 비교적 빨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원고는 판결문 받게 되는 거예요. 네. 필리핀에 있든 뭐 어디 남극에 있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그렇죠. 패소를 한 거고 다들 나는 멀리 가려고 갚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은 승소 판결을 가지고 사실 이제 이 사람 없으니까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돈도 못 받고 옷도 못 받으니까 화풀이는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을 소위 말해서 인신소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판결문 갖고 있고 그걸로 이제 재산을 도열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자동차, 뭐 아파트 이런 거 경매 넘겨버리는 거죠. 바로 때리는 거예요? 필리핀에 다녀왔더니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재산도 없다 라고 하면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용불량자 만드는 아 요거네. 그게 중요하네. 그러면 진짜 아예 돈 이거 안 갚은 놈은 사회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그렇죠. 필리핀에서 돌아왔는데 인천공항에서 핸드폰이 안 터지네? 라고 하면은 그렇네. 나는 등재가 되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 사실 너무 뻔뻔하잖아요. 특히 친한 사이들끼리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정의 구현해야죠. 오늘 이렇게 우리 돈 떼먹은 놈 조지는 법에 대해서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 제가 정리해보면 중요한 건 이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능한 차용증을 미리 써라. 그리고 차용증에는 뭐 부가적으로 나중에 강제 집행에 대한 여부도 적어서 공증까지 받아주면 제일 그럼요.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빌려주고 났다면 명목상으로라도 한 달에 이제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라. 이게 나중에 소멸시효에 영향을 준다니까 꼭 해야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멸시효 10년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악용하려고 필리핀으로 튄다 하더라도 결국 나는 걸리게 돼 있다. 이거를 명심을 해야겠네요. 오늘 이 정도로 떼먹힌 돈 돌려받는 법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 우리 영상은요. 우리 악덕 사장님들이 알바비 떼먹은 거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 네. 우리 노동법 전문가 이종준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